안녕하세요. 그래도 많이들 나오셨네. 죽을 각을. 마스크 다 쓰고 계셔도 됩니다. 오늘 중강이죠? 오늘 우리 중강입니다. 그럼 실무 전체를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400쪽입니다. 중개 실무. 우리 과목이 법령과 실무로 현재 구성이 돼 있죠. 이렇게 공인인증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은 지금 발표하기를 법령 쪽에서 70%를 내겠다, 실무 쪽에서 30%를 출제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 출제는 법령 쪽에서 약 80%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2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실무 쪽에서 20%가 그럼 나온다는 얘기고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 시험은 계속 실무 쪽이 8문제로 지금 현재 픽스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8문제를 오늘 3시간 동안 커버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럼 이제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가볍게 말씀만 드립니다.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신답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는데, 자, 갑이 A에게 내 토지 팔아주세요. 중개 의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중개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A가 이 토지를 어떻게 중개할까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토지에 대하여 이제 조사 확인해 줘야 되죠. 공부 때 보고 현장 가서 봅니다. 그래서 조사 확인이 실무의 세 번째 단계. 을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펼치네요. 이게 중개 활동이고 마케팅이에요. 개론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무의 네 번째 단계고, 다음에 이제 갑을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체결로서 중개는 완성이 돼요. 계약서 작성 교부해주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줍니다. 만약에 매매였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도금, 잔금, 등기서류 교부형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계약의 이행 행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실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따지는데 그건 논의의 실익이 없을 때 이제 제낍니다. 출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조사 확인, 요기서약 4개. 다음에 이제 계약의 이행 행위 있죠. 여기에 단행법들이 있어요. 계약 이행과 관련된 단행법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등기 관련 내용, 부동산 등기 특별주식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죠. 민법에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리고 경매에 관한 내용도 있고 마지막으로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행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출제는 일단은 조사 확인에서 4개 정도, 계약의 이행 관련법에서 약 4개 정도예요. 토탈 8가지. 다른 데서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시험에서는 이 중개계약 파트에서 일반 중개계약 작성 요령을 일반 중개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조사 확인이 주 파트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관련법인데 여기서는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 요게 각각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4개 정도고, 요 실명법을 작년에 출제하는 바람에 대리인 등록 규칙을 안 냈어요. 작년 시험에서. 그래서 어쨌든 현재 8개 정도 비중이다. 이 정도 값만 잡고 합니다. 이게 전체 실무예요. 그러니까 실무는 결국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실무 총설 이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중개계약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 중개계약이 나온다는 얘기는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나오는 건 중개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되죠. 근데 중개계약서 쓰는 요령을 묻는 게 아니고 이론적인 내용이 교재에 쭉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요즘 출제 잘 안 하니까 앞으로 잠깐 갔다 오죠. 중개계약 관련해서. 우리 교재 지금 현재 어디를 보시냐면 161쪽을 펴보세요. 161쪽. 일반 중개계약서가 나오죠. 요 서식 내용을 작년에 물어봤어요. 아주 어렵게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서식 내용을 물어보면 난이도 상인데 그것도 이제 비틀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 일반 중개에서 서식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고, 이거 작성 요령을 실무에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런데 들어간 내용이 뭐냐 이걸 물어본다 이거예요. 가끔 21회 때 물어봤었는데 이걸 갖다가 30회 때 작년에 또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럼 일반인계약 시에 이 일반인계약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사용 X죠. 메모 안 돼 있는 물은 메모해 놓으세요. 사용 X고 이거 작성했을지라도 보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에 이제 제목만 잠깐 보고 가는데 중개 의뢰인 갑은 이 계약서에 뒤쪽 표시한 중개사물의 중개를 개업공사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우리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 우리 을 입장이에요? 갑이 의뢰인입니다. 그럼 갑질하면 돼 안 돼? 을이 갑질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을의 입장이다. 그래가지고 1조 을의 의무사항이 개공의 의무사항이죠. 다음에 2조 갑의 권리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의뢰인의 권리 의무입니다. 3조가 유효기한 쓰는 난이죠. 4조가 중개보 쓰는 난이에요. 5조가 손해배상 책임 들어가 있죠. 밑줄. 우리 중개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 들어가는 난 있어요. 중개보수 과다 수령했을 땐 차액을 환급하겠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 확인설명서 의뢰하여 재산상 피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 밖에 특약을 정할 수 있고요.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서명 또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일반계약서에 만약에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소공이 작성했어요. 소공은 여기다 두고 서명 또는 날인 의무가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우리 소공이 서명 날인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라고 그랬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중개계약서는 소공은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개공도 여기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또는 날인이다. 그럼 개공이 또 서명 및 날인할 서류도 두 가지뿐이죠.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지금 중요한 내용 얘기한 거예요. 서명 날인 잘 물어봅니다.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두 가지뿐이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뿐이에요. 그럼 중개계약서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기면 뒷면 162쪽이에요. 그러면 일반계약서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수표 수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권리 이전은 매도나 임대를 만약에 의뢰받았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현황을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에 대한 현황으로서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물건의 표시 그래가지고 토지, 건축물로 나눠져 있고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감 다 쓰게 돼 있죠. 월 관리비, 임대료 이거 다 쓰게 돼 있고요. 권리관계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규제 및 제한사항이 있으면 쓰게 돼 있고 중개 의뢰금액도 쓰네요.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고요. 권리 취득용에는 매수 임차 의뢰받으면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물건 어떤 걸 원하는지,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이죠. 그래서 요걸 기재해요. 자, 이게 일반계약서거든요. 작년에 문제를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고로 참 우리 기출특강 한다면서요. 오후에 연습을 이제 할 건데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중 개업공사가 매수를 의뢰받은 경우에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모두 골라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스에 딱 넣어놓고 기여, 규제 및 제한사항, 니은,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디귿, 희망 물건의 종류, 다음에 희망 가격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계약서 기재할 사항 정답. 우리가 1시간 전에 본 것도 아니고 방금 봤어요. 지금 방금. 매수 의뢰받았죠? 규제 및 제한사항이나 소유자 및 등기 명의 기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권리 이전용에 소유자 및 등기 명의 들어가 있죠? 매도 임대 의뢰받았을 때. 규제 및 제한사항도 매도 임대 의뢰받았을 때 기재하는 사항이죠?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이죠. 이해되셔요? 그렇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만약에 이 박스에 유효기간이 들어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럼 이거 매수 의뢰받을 때 기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기재하죠. 유효기간 앞조 3조에 있었잖아요. 앞면. 맞죠? 중개부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중개부수도 매도든 임대든 매수든 임차든 모두 기재해야 되죠. 앞면의 내용은 무조건 기재사항이에요. 근데 뒷면이 이제 물건을 접수하면서 물건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난이도 상 중의 상이었죠. 이거 어려웠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매수 의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규제 및 제한사항이라든가 소유자 및 등기 명의는 매도나 임대를 의뢰받을 때 기재하는 거였어요. 감 잡혔어요? 또 안 내겠지 설마 이게.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석장을 넘기면 전속계약서 서식이 나올 겁니다. 168조 전속중계약 서식 이거 있죠 지금. 그럼 이건 전속계약 시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맨 위에 여백에다 사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거 작성한 다음에 보관도 해줘야 되죠. 보관 몇 년? 3년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일반 계약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정리하는데, 전속계약서는 1조 의뢰 의무사항 우리가 공부했던 개공의 의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 문서 통지하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7일 내에 하게 돼 있죠. 그게 1조 2항이에요. 3항은 확인 설명 성실히 하라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 2조는 갑의 권리 의무사항을 해갖고 의뢰인의 권리 의무로서 위약금, 소요비용,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조는 유효기간, 4조는 중개보수고, 5조 손해배상 책임, 6조 그 밖의 사항. 똑같죠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 똑같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앞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169조 이게 전속계약서 뒷면이에요. 그럼 권리 이전용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죠. 들어가 있는 내용 똑같아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상물의 표시, 규제 및 제한사항 똑같습니다. 희망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똑같죠. 그래서요 결론,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차이, 둘의 차이는 개공과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다 똑같죠. 기재 내용 다 똑같아요. 요것만 딱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이 정도만. 자, 그러면 중개계약제도 끝났죠? 그러면 실무 다시 넘어갑니다. 그럼 교재 이제 조사 확인으로 들어가야죠. 교재 410쪽 410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중개계약제도, 중개계약서를 가볍게 한번 봤고요. 계획은 없고요. 이제 조사 확인 들어왔어요. 그럼 실무의 세 번째 단계, 여기서 이제 다른 과목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물건을 잘 알아야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사 확인의 의의는 물건을 잘 안다면 브리핑을 잘 할 거예요. 그럼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게 되죠. 그래서 중개업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조사 확인의 대상으로 뭐냐, 물건 조사 확인인데 이건 우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있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바로 조사 확인 대상이다.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 10가지 이제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 10가지가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기권한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는데 가볍게 그냥 짚구멍합니다. 기가 뭐예요? 기본적인 사항. 권, 권리관계사항. 좋습니다. 다음에 거는 거래 예정금액. 수는 보수라고 그랬죠. 보수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내역 모두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분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규사항. 시, 시설물의 상태. 면은 벽면 도배 상태죠. 환경조건. 환경조건 다 암기하라고 그랬죠. 1조 소음 진동. 기억해 두세요. 1조 소음 진동의 환경이에요.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지가 뭐예요?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을 얘기합니다. 이게 입지. 세는 세금이죠. 세금, 취득 관련 세금이죠. 종류 및 세율까지만.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 이것을 조사 확인하는 거다. 여기서. 그럼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공부를 발급받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상 조사라 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모든 사항이 나오지 않으니까 현장 답사해 조사해야 되죠. 이걸 현장 조사라고 그래요. 근데 조사 확인의 방법이 이거 말고 더 있죠. 방금 전에 지금 중개계약제도를 공부했는데 이 중개계약서, 중개 의뢰를 받으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의뢰인을 통한 조사 방법이 있고, 물건 접수하면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간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태 자료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사 확인할 수도 있더라. 근데 여기에 주 타겟은 공부상 조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지향을 발급받고 토지에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지적도 임야도로는 토지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간혹 물어봤었는데 요즘 잘 안 물어보니까 이건 후일 더 다루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고요. 나머지 그럼 조사 확인해서요,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지향이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 조사하겠죠.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권리관계 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로 조사하겠죠. 근데 미공식 원리도 조사해야 되죠. 그럼 미공식 원리는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이라든가 법정상권, 등기되지 않은 주택 상가 임차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장답사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개보수도 계산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 사항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 조사합니다. 이때 공법상 제한에서는 이제 주로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 그다음에 농지법상 거래 규제가 있어요. 이 중에 안 배운 게 농지법만 남아 있죠 지금. 나머지는 다 다뤘어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요건이요. 모두 현장 답사에 조사하면 되죠. 문제 없고. 취득 관련 조사입니다. 이것도 세법 시간에 공부하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게 결국은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토지 건축물 대장으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냐면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에서는 이제 미공식 원리 중에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에서는 농지법상 거래규제가 문제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조사 확인에서 4개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4개가 어디냐면 여기 권리관계 조사에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그다음에 공법상 제한에서는 농지법, 그 다음에 설명서가 2문제예요. 설명서가. 그렇기 때문에 요게 출제 파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은 지금 권리관계 조사에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만 다루고 훅 지나갈 겁니다. 이게. 자, 그럼 교재 잠깐 보시죠. 그럼 413쪽 이건 이제 총설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중사물의 조사 확인 사항을 했고 415쪽 나왔죠. 찾았습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사항이 등장했죠. 그래가지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어떻게 확인하느냐, 대장으로 확인하면 되죠. 다음에 면적도 확인해 줍니다. 이때 면적 환산법 기억하고 있죠. 우리 면적은 미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가로 열고 평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평을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 방법전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손님한테는 제곱미터로 브리핑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못 알아듣죠 지금. 그러니까 손님한테 제곱미터로 브리핑해버리면 감이 없는 거예요.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평으로 환산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문서 쓸 때는 반드시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해요. 곱하기 0.3025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곱미터에다 대충 0.3을 곱하면 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평을 거꾸로 제곱미터로 환산해요. 곱하기로 한다면 3.305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평을 못 쓰기 때문에 신문 같은 거 보면 3.3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게 한 평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숫자 가뜩이나 암기할 건 많아 죽겠는데 2개 다 기억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0.3025를 기억하세요. 제곱미터에다 0.3025 곱하여 평이 나왔으니까 평에다가 나누기 0.3025를 해주면 제곱미터 나오는 거죠. 부동산 하면서 이 숫자가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0.3025 곱하여 평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면적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지형, 토지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지세, 토지의 경사예요. 그래서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세는 토지의 경사니까 현장 납사하는 겁니다. 넘어가요. 건물의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건물의 구조, 건축연도, 면적, 용도, 방향 모두 확인하는데, 건물 조사할 때요 방향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의 방향 조사할 때 주택은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주택은 주실, 거실이나 안방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주택은 뭘 기준으로 조사한다고요? 주실, 거실, 안방. 근데 우리가 길치인 분들이 있죠 가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손님이 꼭 향을 물어봐요.
향을 물어보는데 방향을 미리 조사해놔야 되죠. 그럼 방향 감각이 없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나침판이나 이런 거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미리 조사할 때 거실 앞에 정면으로 딱 서가지고 핸드폰 흔들어야지. 흔들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딱 실행하면 향이 딱 나와버립니다. 아셨죠? 꼭 흔들어야 돼. 흔들리는 게 중요해요. 나침판이 이게 제대로 돌려면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방향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인해 두면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손님 앞에서 이거 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있죠? 나머지 물건의 향을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주된 출입구. 그럼 이 건물은 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된 출입구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북향이에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저쪽이 동쪽이에요? 그럼? 저놈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우리 출입구가 이쪽에 있잖아요. 지금 건물 주된 출입구가, 그죠? 건물의 주된 출입구가 이쪽에 있어요. 우리 학원 출입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된 출입구를 따지면 됩니다. 저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고,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겠네요. 서북입니까? 나중에 나침반 가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제 핸드폰은 깔려져 있어요. 나옵니까? 깔아져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저쪽이 서북? 그럼 서북이 맞네. 저쪽이 주된 출입구가. 자, 그럼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항 끝났죠? 끝난 거예요? 그럼 권리관계 사항으로 합니다. 권리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조사합니다. 그래갖고 전에는 공시법에서 공부했던 등기법에 관련 내용 우리 쭉 나왔었는데 요즘은 내지 않습니다. 문제 배분 때문에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통해 조사하는데 미공시 권리도 조사해 줘야 되죠. 그럼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 조사에서는 등기부를 통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공시되지 아니한 미공시 권리, 이것도 설명을 한다. 그럼 미공시 권리는 현장 답사에 조사하는 게 맞죠? 현장을 답사에 조사한다. 그럼 미공시 권리는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도 있어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상가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가 뭐다? 임차권.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주임법, 상임법으로 공부합니다. 이거 빼고 이 세 가지 중에는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가 뭐다? 분묘기지권이에요. 우리나라 산에는 대부분 분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존속시키기 위한 권리, 이게 분묘기지권이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부딪히더라 이거요. 그리고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장사법이죠. 이게.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같이 엮어가지고 우리 쪽에서 출제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미공시 원리는 전부 다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 분미직권과 장사법에 대해서 우리 쪽에 출제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판례 태도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맞추기는 무슨 과목에서 맞춘다? 중개사법에서 맞춘다. 이게. 그리고 장사법의 내용까지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작년 시험은 어떻게 냈냐면요. 법정지상권 있죠. 유치권은 15회 시험에는 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 법정지상권이 최근 시험에서 22회 때 냈거든요. 그 다음에 25회 때 냈거든요. 그리고 30회 작년에 출제가 됐죠. 또 근데 이거는 제가 요즘은 강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바빠요. 진도 나가느라고. 그래서 이제 민법의 커버를 받는 수밖에 없고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이 출제가 잦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작년에 물론 출제가 됐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만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 문제 배분 때문에 확인 설명서를 안 내버렸어요. 확인 설명서를 빼먹은 적이 없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주 타겟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421쪽에 법정지상권 등장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30회 때 출제했다가 나왔죠.
그 전에는 25회, 22회 때 출제했어요. 우리 쪽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 두셔야 되죠. 1차를 같이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입버스 공부하니까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2차만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23쪽에 유치권 나오죠. 이건 통과. 바로 통과하고요. 유치권 우리 15회 때 외에는 낸 적이 없어요. 자, 이제 425쪽에 분묘기지권이 나오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분묘지권 이제 들으셨나요? 복습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분묘 존속을 위한 권리다. 그러면 분묘지권의 성질이거든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기도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관습상의 특수지상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묘지권을 민법 지상권 편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분묘지권의 성립 요건은 일단 봉분이 있어야 되죠.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도 안치가 돼 있어야 된다. 해서 봉분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봉분이죠. 그 다음에 시신도 이렇게 누워 계셔야 돼요. 앉아 계셔도 안 되고. 그러면 봉분은 있으나 시신이 없어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가묘. 장래의 묘소라고 그러죠. 그럼 가묘는 취득할 수 없다는 점. 다음에 봉분이 없어요. 시신은 있습니다. 평평하게 모셨다는 얘기죠, 이거. 이걸 평장이라고 그래요. 평장. 몰래 모셨네요. 이거는 암장. 평장, 암장은 분묘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민법에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거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거 등기해야지만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다.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판례를 봤더니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해 버렸어요. 바로 취득하는 거 맞아요? 승낙 설치하면 즉시 취득이에요? 즉시 취득합니다. 승낙을 받지 않냐고 설치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로 취득할 수도 있죠. 시효 취득은 점유를 몇 년 해야 된다고요? 20년. 이 점유가 평온한 점유해야 되죠. 폭력에 의하지 아니한 점유해야 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되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수호하시면 수호봉사하시면 시효로 분묘지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를 파는 거예요. 양도라는데 그 양수인과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 철거에 대한 특약을 안 한 상태에서 양도했어요. 그럼 내가 취득해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하고 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럼 사는 사람과 아무 얘기 없이 조용히 팔아야 되겠네요. 그럼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이라면 반드시 철거 특약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리됐고, 자, 이렇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누가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취득자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분묘기지권 취득은 누가 하느냐?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누구다? 종손. 종손이 취득하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에 대해 권리 행사는 종손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다면 종손이 권리 행사해야지 연고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연고자는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기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예외적으로 최근의 판례가 종중이 관리가 왔다면 종중이 취득한다는 게 판례였어요. 참고하시고 원칙 종손이다. 다음에 시간적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언제까지 분묘기권 효력이 유지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네요. 없었다면 봉분이 존재하고 이 분묘에 대하여 수호봉사는 한 끝까지 간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뺏긴 거네요. 사실상 토지 소유자는 사용을 못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수호봉사는 끝까지 가고요. 장소적 효력인데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묘기지라고 했기 때문에 기지는 원래 요 봉분이 안치된 밑에 땅을 말하죠. 이게 기지예요. 근데 위에서 보게 되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인정한다면 절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다. 해서 장소적 효력은 분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묘는 대부분 이 뒤에 초생딸 모양의 둔덕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뭐라 불렀어요? 사성. 그러니까 판례도 이게 헷갈리는데 한자가 이게 성성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요거만 하면 모래사자죠. 모래사자인데 이게 풀초가 올라간 경우가 있고 안 올라간 경우도 있죠. 어쨌든 좋아요. 이걸 사성이라 불렀어요. 그러면 분미권 효력이 사성까지 미치느냐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성이 만약에 봉분으로부터 30m 뒤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미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땅을 함부로 쓰니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경우도 지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분미권 취득했습니다.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해서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재설치합니다.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결국 신설 권능이 있다 없다? 없다. 이장할 권능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묘 일부가 멸실했어요. 멸실하여 유골이 존재합니다. 일부가 멸실했어요. 유골이 존재한대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도 가능하답니다. 분묘지권 소멸했어요? 이거 소멸했어요? 아니면 유지됐어요? 유지됐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자세한 판례들은 좀 더 나중에 더 하자고요. 자, 그럼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뭐라고요? 장사법. 장사대응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사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429쪽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지만 별로 법을 다 공부하죠. 예, 그래서 장사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장사법. 분묘기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그러면 이 장사법은 2001년도 1월 13일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모두 장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 법상 지금 용어인데 이 법상 용어, 이 법은 분묘와 묘지라는 단어를 확실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분묘와 묘지를. 분묘는 시신을 안치하게 한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게 분묘예요. 그러니까 요 봉분 있죠. 이걸 분묘로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묘지는 분묘들을 설치하기 위한 일정 면적의 구역. 이것이 묘지다. 이게 그러면 요 분묘들을 설치하기 위한 일정 면적 구역. 이게 묘지란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묘지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사설묘지가 있고 공설묘지가 있거든요. 공설묘지라는 것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묘지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예요. 그다음에 사설묘지는 개인이나 문중이나 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말하는데 사설묘지의 종류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어요. 규모는 갈수록 커진다는 느낌이 있죠. 일단 그래서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 저기 흑석동에 가면 현충원이 있어요. 현충원은 공설묘지 맞아요? 현충원은 공설묘지가 아니고 국립묘지, 국립묘지. 그러면 장사법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봉안시설이란 말이 있거든요. 봉안시설. 종전에 이게 납골시설이에요. 용어 신화 차원에서 봉안이란 말로 순화시켰죠. 그럼 봉안시설의 종류는 일단은 봉안묘가 있어요. 이게 납골묘죠. 묘 형식을 띈 거고 봉안당이 있죠. 봉안당. 이게 집당자예요. 건축물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봤어요. 어제도 나오더만 김태희 나오는 드라마에서. 김태희가 비한테 시집 갔나요? 근데 김태희 어떻게 그렇게 됐지? 에? 살이 많이 쪘던데? 얼굴이 원래 그렇게 계란형이었나? 울산에서 김태희가 학원 나오면은 아주 난리였대잖아요. 학교 다닐 때. 김태희가 울산 출신이거든요. 그래갖고 학원장들이 김태희 스카우트 해가려고 난리였대요. 김태희 떴다 하면 그 학원으로 다 몰리는 거야 그냥. 이게 애도 공부도 잘하지 이쁘기도 하지. 그래갖고 아주 그랬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봉안당이 그거 아닙니까? 드라마 보면은 층층층 있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용기 여기 담아갖고 모셔놨죠. 사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화들 있잖아요. 주인공이 나와서 여기서 흐흐하 울잖아요 지금.
이게 봉안당이 이게 봉안당입니다. 건축물의 형식을 띈 봉안시설이고, 다음에 봉안탑이 있어요.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실무적으로 보기 힘든데, 우리 그 절 앞에 가면 스님 사리탑들 있죠. 이게 일종의 봉안탑이에요. 그 밑에 살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최근에 도입된 봉안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담은 말 그대로 담장이에요. 담장처럼 생긴 봉안시설. 그래가지고 봉안당처럼 생겼는데 그야말로 담장처럼 딱 서가지고요, 완전 밀폐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층층층 이제 거기다 넣고 완전 막아져 있죠. 이게 봉안담이에요. 그래서 용어 가볍게 이해해두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자연장이라는 게 또 도입됐죠. 자연장이라는 것은 유골의 골분이에요.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장이다. 그럼 나무 밑에 모시면 이걸 뭐라 한다? 수목장.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 맞아요. 그렇게 불러요.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이에요. 이걸 통칭 뭐라 한다고요? 자연장이라 한다. 이걸 자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 법상 우리는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커버하고 가야 되는데, 먼저 신고나 허가제에 대해요. 이제 거기 그저 431쪽에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라고 나와 있죠. 교재가 굉장히 자세하게는 써 있는데 일단은 정리가 잘 안 돼 있긴 한데 좋습니다. 그냥 쭉 들으세요. 이거 신고나 허가제가 있는데, 신고 허가의 관할은 매장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사전에 신고할 사항이 있고 사후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점은 사후 신고 사항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사전에 신고할 사항은 화장이나 개장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미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화장은 뭔지 아시죠? 화장장에서 해야 돼요. 반드시 사전 신고죠. 이거 화장 신고 안 돼 있으면 절대 화장 안 해줍니다. 그래서 화장 신고 필증 없으면 절대 안 해줘요. 요즘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은 바로 화장한다면서요. 전염병 그 법에 의해서 부검도 안 하고 바로 화장해 버리잖아요. 그냥 체크만 딱 하고 바로 화장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개장은 열개자, 이게 분묘를 이장을 하기 위해서 파헤치는 행위, 이걸 개장이라 한다. 이게. 그 다음 이제 사후 신고 사항은요, 개인 묘지를 설치했어요. 시신을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신고하십니다. 며칠 내에 하면 되냐면 30일 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개인 묘지 설치는 뭐냐면, 이게 산이에요. 산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일부 잘라내죠. 그리고 할머님을 안치하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놔요. 그리고 사성을 이렇게 둘러칩니다. 이게 개인 묘지 설치예요. 그러니까 개인 묘지라는 것은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 있죠. 이걸 모시는 게 개인 묘지 설치다. 그 다음 매장은 뭐냐면, 매장은 이게 우리 가족 묘지다. 그러면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설치된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는 행위, 이게 매장이에요. 그러면 개인 묘지 설치나 매장이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죠. 그러니까 상주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했어요. 그래요. 꼭 할 거 다 하고 천천히 들어와라. 며칠 내? 30일 내. 그래서 개인 묘지 매장이 바로 30일 내 사후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도입된 자연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자연장지도요, 개인 자연장지가 있고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문중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장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30일 내에 천천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희 집 큰애한테 내가 죽거든 자연장 하라고 그랬습니다. 수목장 하라고.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자연장 그러니까 유골의 골분이죠. 이걸 흙과 섞어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3cm 이상 깊이로 이제 흙과 섞어서 그야말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으로 가는데,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골분을 바로 흙과 섞어서 이게 해버리면은 좀 서운하잖아요. 용기에 담죠. 용기에 담아서 하는데 그 용기는 부패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겠죠. 화초나 수목 밑에 모시는데 이 용기가 이게 사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수목장 하죠. 이 용기는 부패될 수 있는 거야 돼요. 이게 전분이에요. 전분. 이거는. 근데 봉안시설을 모실 때는 전분으로 모시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겠죠. 봉안시설을 모실 때는 전분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사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모시죠. 그래갖고 담아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모십니다. 와, 근데 그저 대부분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니까 안 들어보셨겠지만 이거 유골함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왜 직접 들으셨어요? 아, 그냥 만져만 봤어요? 그랬군요. 저는 그저 장인어른으로 갔을 때 이제 그 사위가 원래 상여 탄다는 거 아세요? 시골에서 상여 나갈 때 사위가 타더라고요. 사위가. 예, 그러니까 상여를 저희 부모님은 이제 상여를 맺거든요. 다 상여로 나갔는데 시골에서 그 큰 사위가 이제 타더라고요. 큰 사위가 상여에 타요. 그래갖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가잖아요.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화장할 때는 사위가 유골함을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막내 사위라 유골함을 들진 않고 이렇게 저기를 들었지. 영정을 들고 이제 갔는데 우리 동서가 이제 유골함을 들은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화장하자마자 바로 이제 모시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놓지도 못하잖아. 그거는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그 차 타고 가더라도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땀을 막 뻘뻘 흘리는 거. 왜 그러냐 했더니 뜨거워가지고 만져봤더니 엄청 뜨겁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봉환 시설에 모시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사기로 만드는데 자연장 할 때는 전분이랍니다. 전분. 아니면 나무 상자에 넣죠.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개인 자연장지 며칠 내 신고하라고요? 30일입니다. 이 점이 드시고 나머지는 허가사항이에요.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억할 게 면적 제한이에요. 면적 제한이 지금 우리 교재에는 433쪽에 설치 면적의 제한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고 하자고요. 면적을 이 법이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 제한으로서는 한 기당 면적, 분묘 한 기당 면적인데 이건 상석, 비석,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을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데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장의 경우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10제곱미터면 3평이죠 이거. 그러니까 요거 봉분 한 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 면적은 몇을 초과할 수 없다? 1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같은데 묘 써보신 분은 아실 텐데 상당히 비좁다고 그랬죠. 상당히 비좁아요. 합장을 위해서 개장할 땐 조심해서 개장해야 됩니다. 좀만 더 파면요 옆에 분이 나 불렀어 하고 나와요. 상당히 비좁아요 이거. 그 다음에 합장은 15제곱미터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여기 면적 중에 개인묘지 있죠. 개인 묘지와 개인 자연장지가 있는데 이거는 3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인 묘지라고 그랬어요. 이 면적은 30제곱미터를 못 넘긴다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게 되면 9평 이상은 차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30제곱미터 못 넘긴다. 그래서요. 일단 이번 순환 때 이제 기억을 하고 합니다. 개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30, 30제로 기억하세요. 개인 묘지든 개인 자연장지든 30일 이상 오신 거죠. 면적도 몇을 못 넘긴다고요? 30제곱미터를 못 넘깁니다. 30, 30제로 기억합니다. 이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후일 더 하자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게 면적 제한. 한 기당 면적은 10.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30.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깁니다. 존속기간 제한. 434쪽에 설치기간 제한이 나오죠. 그럼 설치기간의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존속기간 제한이에요. 그럼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30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근데 30년만 인정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30년 1회 연장을 허용합니다. 그럼 분묘가 존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은 몇 년이에요? 60년이죠. 60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면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는데 유예기간은 1년을 줬어요. 1년 내 철거하여 화장하시거나 봉환시설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기억할 점이 분묘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하고요. 1회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료가 되면 1년 내 철거를 한다. 그래서
요것이 분묘기지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한이죠. 지금 보시면 분묘기지권의 효력이요, 이거 봉분이 존재하고 소봉사는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이거 근데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예요. 장사법 후에.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분묘기권 취득했죠. 그래도 2001년도 이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면 최장 몇 년을 못 넘긴다? 60년 못 넘겨요. 그러니까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절대 60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거기 435쪽에 무연분묘의 처리 등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무연분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고자가 없는 분묘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부르기를 무연분묘라고 부르고 있는데 타인의 토지에다가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분묘라든가 타인의 묘지에다가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분묘, 이게 바로 무연분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 안 받고 설치했다는 얘기죠.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 묘지에다 몰래 설치한 놈이 진짜 나쁜 놈이죠. 이거 할머니 모시려고 상해 메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분이 누워 계셨다, 이런 낭패가 없는 겁니다. 이거 묘지에다 몰래 설치한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럼 이런 승낙을 안 받고 토지나 묘지에다 설치한 분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연고자를 알잖아요. 알면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 줘야 돼요. 이장을 해가라고.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 뜻을 신문공고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갔다. 그럼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데로 이장을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후일 이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존속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남의 땅에다 몰래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거예요. 분묘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에는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인정 안 해요. 이거. 그리고 요즘 자연장이 도입됐다고 그랬죠. 그럼 남의 자연장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몰래 자연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자연장 보존권리 주장한다 못한다? 역시 못한다.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분묘기권에 대한 또 강력한 제한이죠. 이게 이번에 출제한 30회 때 출제했던 걸 판례 태도를 출제했는데 이걸 물어봤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그럼 장사법이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럼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는 분묘기권은 승낙을 받아 설치하게 되면 취득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효취득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시효로 취득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2001년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예요. 이전에. 그럼 이 분묘들은 아직 시효 20년이 안 됐죠. 지금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절대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장사법의 주의글자 4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신고제 중에 사후신고제, 그 다음에 면적 제한, 한 기당 면적 30제곱미터, 개인묘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존속기한 제한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이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이게. 자, 그럼 장사법의 주요 골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권리관계 조사를 끝내도록 합니다. 그럼 440쪽에 지금 현재 권리자에 관한 사항으로 쭉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계약의 체결 파트에서 권리의 진정성, 권한의 진정성, 처분 능력의 확인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요즘 내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444쪽에 공법상 제한이 등장하고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조사 확인 중에 이제 권리관계 조사가 끝났고 공법상 제한에서는 일단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 조사하는 거죠. 근데 공법상 제한을 토지 이용계 확인서로 모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 우리가 또 공법상 제한은 뭘 또 조사해야 되냐면 일단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모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교재에는 이 내용이 안 써 있는데 확인 설명서 작성명에서 나오죠.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 있죠. 공법상 제한은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 토지 이용계 확인서 같은 데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들은 부동산 종합정보망이 있어요. 부동산 종합정보망이 있는데
이걸 통하여 조사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정보망이 뭐냐면 전에 이게 온나라였거든요. 온나라였는데 지금은 시리얼이에요.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이거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시리얼. 현재 LH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리얼이 아주 시스템이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갖고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딱 해가지고 집어넣고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이 규제가 쫙 떠버려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 가시면 설명서 쓸 때 시리얼을 아예 열어놓고 쓸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 알아두세요. 지금도 인터넷 조회하면 시리얼 바로 나와요. 시리얼 하면 바로 나옵니다. 온나라라고 조회해도 시리얼로 떠야 다.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이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447쪽에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바로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법상 제한에서는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게 뭐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 이거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 공법 시간에 먼저 들으세요. 농지법은. 자,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0쪽에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가 나오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규제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상태 453쪽 수도, 전기, 가스, 소방, 파손 여부죠 이거. 그럼 이거 현장 납사하면 되는가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벽면 우회 상태 현장 답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일조소음 진동이죠. 역시 현장 답사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나오고 있죠? 모두 현장 답사다. 그 다음에 455쪽에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에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그래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이것은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중개 보수입니다. 모두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조사 확인이 우리 교재는 끝났죠? 끝났는데 조사 확인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로서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 있어요. 확인 작성 요령.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앞에 178쪽을 펴보세요. 178쪽.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코피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그러죠.